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교회 부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34살 여성이에요.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제 신앙과 직업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저를 반대하셨어요. 그 아가씨는 우리 집이랑 맞지 않아.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남편도 중간에서 애를 태웠죠. 저는 어머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부터 당하니 도대체 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고민했었어요. 제 직업 때문인가도 생각해봤지만 연애 기간 내내 남편의 집안은 무교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셔. 드디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남편은 그렇게 환하게 웃었고 저도 그 순간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난 아직 시어머니를 만나 뵙지도 못해서 해드린 것도 그렇다고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 거래? 글쎄, 나도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꾸준히 설득한 게 빛을 발한 게 아닐까? 남편이 중간에서 애써줬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 그때는 저도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더 자세히 물어봐야 했어요. 왜 갑자기 반대가 사라진 건지 말이에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어요. 저를 반대했다던 시댁은 그 사실이 무색하게도 저를 따뜻하고 반갑게 며느리로 맞아주셨고 그 모습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문까지 남김없이 잊혀졌죠. 결혼 과정에서 조금 쎄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그날 시댁의 분위기는 다정했고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누이까지 다들 살갑게 저를 맞아주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에 유독 굳게 잠겨있던 한 방이 있었어요. 여긴 안방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창고 같은 곳이야. 정리가 미처 안 돼서 좀 엉망이라 열어놓기가 민망해서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직 가족이라기보다는 낯선 손님에 가까운 저에게 모든 방을 보여주기는 내키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정리가 덜 된 창고나 손님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사적인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방에 대한 의문은 결혼 후에도 머릿속 한편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비밀인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을 때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차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잠겨있던 그 방의 문이 아주 살짝 열려있는 걸 보게 됐어요. 안쪽에서 은은한 향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작게 흔들리는 촛불 같은 빛이 보였죠. 어머니, 저 방은 아직도 창고로 쓰시나 봐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순간 긴장한 듯 눈썹을 찌푸리셨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지연아, 그 방은 그냥 우리 집안의 오래된 공간이야. 신경 쓰지 말고 거기 가까이 가지 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딘가 모르게 그 방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저 방 대체 뭐가 있는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그냥 엄마가 오래전부터 쓰던 방이야. 신당 같은 그런 방이거든. 신당?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어질어질했어요. 결혼 전 그 방을 굳게 잠가놓고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다음날 모두가 외출 준비로 분주한 사이 저는 그 방 앞에 섰어요. 문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촛불이 흔들리며 은은한 주황빛을 내고 있었어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죠. 그 안은 작은 사당 같았어요. 방 안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신령들의 그림과 동상이 놓여 있었어요. 구석구석에는 빛바랜 부적들이 가득했고 작은 향로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단 앞에는 낡은 방울과 붉은 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색색의 천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지연아, 왜 거기 들어갔니? 등 뒤에서 들려온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돌아서며 어머님을 마주봤어요. 어머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런 건 꼭 말해야 하는 거니, 지연아? 네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내가 믿는 신령님을 믿는 거야. 너한테 강요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 집안의 오래된 전통일 뿐이야. 어머님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조금은 단호했어요. 너도 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걸 내가 막은 적 있니? 나도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은 저를 타이르듯 말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어머님이 저에게 무속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내가 이 집안에서 내 신앙을 버리도록 압박받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문을 열고 저를 밖으로 이끌었어요. 방을 나서는 순간 저는 등을 돌린 채 작은 한숨을 쉬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 방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죠.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네가 알면 혹시 우리 집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됐어. 처음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죠. 어머니는 내 믿음을 존중하실 거야. 너한테 무속신앙을 강요하려는 건 절대 아닐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날 신당을 본 순간에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불안해졌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말과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이 나중에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상을 차리며 저에게 툭 던지듯 말을 꺼냈죠. 얘야, 너는 아직도 그 교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거니?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미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죠. 네, 어머님.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게 정말 보람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미심장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연아, 그런 곳은 시설도 그렇고 복지도 부족하지 않니? 요즘은 사설 유치원들도 잘 돼 있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교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한테는 그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글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곳은 좀 봉사하는 개념에 가깝지 않니? 네가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봉사도 좋지만 네 미래도 생각해야지.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봉사라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끼는 보람과 가치가 그렇게 보이는 걸까 싶었죠. 남편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상태였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저는 말을 아끼며 웃었지만 속은 쓰리고 답답했어요. 어머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던 중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여섰어요. 그동안 조용히 듣기만 하셨던 시아버지가 말문을 여니 식탁 위에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아가야, 나는 말이야. 솔직히 나중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그런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순간 멈칫하며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 어린이집이라뇨?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부설 어린이집 같은데 말이야. 그건 아이한테 종교를 너무 일찍 주입시키는 거잖아. 어릴 때부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라면 나중에 다른 선택을 할 기회도 갖지 못할 거 아니야. 어머님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맞아 여보, 나도 그 생각엔 동의해. 아이는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해.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내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세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어? 남편은 숟가락을 쥔 채로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세뇌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에요. 제게 신앙은 삶의 일부니까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 이야기가 불편했지만 제 신앙을 변명처럼 이해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글쎄, 그래도 아이는 선택의 기회를 가져야지.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니면 그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주입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시아버지는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제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주입이나 세뇌처럼 들린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거든요. 아버님, 저는 신앙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느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아이한테는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게 좋지 않겠니?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남편이 뒤늦게 나섰어요.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연이한테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일부야.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어머님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저는 밥맛이 뚝 떨어진 채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제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생긴 것 같았죠. 주입이라니, 내가 아이들을 세뇌라도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아버님 말 좀 속상했어. 내가 신앙을 아이들에게 주입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들으면서 좀 불편했어. 하지만 엄마 아빠는 너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신 걸 거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나는 늘 이해만 해야 하는 거야? 나도 내 믿음을 존중받고 싶어. 내가 하는 일이 내 믿음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좀 더 엄마 아빠랑 얘기해 볼게. 네 믿음과 네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다 전달할게. 남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그날 시아버지의 말과 어머님의 태도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 일로 제 신앙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이 집안에서 제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일요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저는 부지런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에서 남편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자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남편의 어깨를 흔들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 교회 다녀올게. 남편은 한쪽 눈만 살짝 뜨고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오늘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당신이랑 끌어안고 있고 싶은데. 주말 아침마다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야.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은근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매주 주말이면 꼭 교회에 가야 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나도 미안해. 알잖아. 일요일은 친정 식구들이랑 교회 가기로 약속한 거. 그래도 빨리 다녀와서 오후엔 온전히 당신이랑만 있을게. 오늘 저녁엔 영화도 보고 치킨도 먹자. 어때? 남편은 삐죽거리던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대신 약속해. 오늘 저녁은 치킨 꼭 먹는 거다. 귀엽게 투정 부리는 남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교회에 도착하니 친정 식구들이 벌써 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언니, 형부까지 다들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 메뉴는 따뜻한 소고기 뭇국과 밥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언니와 형부의 다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부는 언니 밥그릇에 국물을 떠넣어주고 언니는 형부를 보며 싱긋 웃고 있었죠.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너희 둘은 언제 봐도 참 보기 좋다. 깨가 쏟아진다 쏟아져. 엄마의 말에 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종교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베스트라고.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것도 어려운데 종교까지 맞는 사람을 찾으라니. 그건 진짜 하늘이 내려준 운 아니겠어? 언니는 복 받은 거지. 그런가? 언니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형부는 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정말 둘이 매주 손을 잡고 성실하게 교회에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따뜻하고 부러웠어요. 그때 형부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맞는 말이야. 종교가 다르면 아무래도 작은 것에서도 부딪힐 일이 많아지니까.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다른 종교라도 믿지 않는 게 어디냐. 무교면 그래도 덜 부딪히지. 너희는 그나마 나은 거야. 엄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아. 무교면 그래도 덜 싸우지. 종교가 다르면 은근히 작은 일로도 갈등이 생기잖아. 부모님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무교라서 다행이라니. 솔직히 와닿지 않았거든요. 무교라면 좋았을 텐데 시댁은 무교가 아니라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듯 했으니까요. 신당의 촛불, 향냄새, 시어머니의 단호했던 말투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금방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털어내려고 했어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괜한 생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웃으며 밥을 한 입 떴어요. 엄마, 아빠, 그래도 저희 남편은 저를 존중해 주려고 해요. 교회에 가는 것도 이해해주고 주말에 혼자 남는 거 싫어하면서도 매번 군말 없이 친정 식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오게끔 보내주잖아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래, 그거면 된 거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점심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언니와 형부의 다정한 모습,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까지. 모든 게 감사했던 하루였지만 나 혼자만 어딘가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남편은 나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면 됐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신당을 발견한 그날 이후로 솔직히 남편을 조금 의심했었어요. 시댁이 그렇게 깊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걸 보면 남편도 나에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남편도 어딘가에서 몰래 점을 보고 사주를 믿고 나에게 말하지 않는 무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재미삼아 사주를 보러 가자고 해도 귀찮아하며 가지 않았고 심심풀이로 보는 별자리 운세 같은 것도 심드렁하게 넘기곤 했었죠. 결혼 후에도 그런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시댁과는 다르게 남편은 평범한 무교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나에게 다정했어요. 퇴근 후에는 늘 장난스러운 말투로 농담을 건넸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그래, 남편만큼은 괜찮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잘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얼마 후 시부모님의 생신날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님은 촛불을 끄시며 활짝 웃으셨고 아버님은 조용하지만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셨죠. 남편과 저는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박수를 쳤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조각을 나누며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던 중 어머님이 갑자기 화난 얼굴로 입을 여셨어요. 아, 맞다. 우리한테 좋은 식사권이 생겼어. 아주 고급 레스토랑인데 주말은 일요일에만 예약이 가능하대.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잡아놨거든. 어머님의 말에 식탁에 있던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 일요일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어머님은 바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일요일 점심이야. 아주 유명한 곳인데 평소엔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라더라고. 아버님도 덧붙이셨어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가족끼리 오붓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일요일은 늘 친정 가족들과 교회에 가는 날이니까요. 남편이 내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거든요. 친정 가족들이랑 같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니, 지연아, 너는 평일 내내 교회 어린이집에서 일하잖아. 그런데 일요일에도 또 교회를 가야 해? 아버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도 일요일까지 또 가야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일요일은 남편이랑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거랑 주말에 교회를 가는 건 조금 달라요. 평일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지만 일요일은 제 믿음을 위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가족끼리 함께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 아버님도 한숨을 내쉬며 말을 보탰어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서 하는 말이야. 믿음도 믿음이지만 가족끼리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희한테 좋은 추억이 될 텐데. 남편이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건 저희끼리 다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곳이니까요. 저도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도 쉽게 수긍하지 못하셨죠. 그래도 그럼 그동안 민수 너는 주말마다 혼자 있었던 거야? 얼마 되지도 않은 주말에 부부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지내게 둘 거면 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 그리고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도 다시 한번 덧붙이셨어요. 맞아. 부부라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가족끼리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무언가가 내려앉은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일요일마다 남편을 혼자 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그날 생신자리는 어색하게 끝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의 말은 따뜻했고 진심이 느껴졌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얼마 후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제 나가는데 무슨 일이야? 엄마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이번 주 일요일에 김서방도 교회에 같이 오면 어떨까? 함께 점심 먹고 가면 좋잖아. 엄마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새삼스럽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면 둘이서 점심이라도 따로 먹고 가면 좋겠어. 김서방만 괜찮다면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김서방한테는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사돈 어른이 전화를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김서방이 주말마다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 혼자만 데려가지 말고 김서방도 같이 데려와서 점심이라도 먹으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에게는 내가 일요일마다 남편을 혼자 두고 친정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이해되지 않는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쯤은 포기한 심정이 됐죠. 여보, 나랑 교회 같이 가줄 수 있어? 남편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그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더라. 민수가 주말마다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장모님께까지 전화를 드린 거야? 진짜 왜 그러셨지? 남편은 난감해하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니야 여보, 나는 괜찮아.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 괜히 나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이 엄마께 전화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괜히 마음 쓰실 것 같아서 그래 예배까진 안 드려도 돼. 그냥 점심만 같이 먹고 가도 괜찮아. 남편은 제가 친정 식구들 입장을 신경 쓰는 걸 눈치챘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갈 거면 제대로 가야지. 밥만 먹으러 가는 건 좀 그렇잖아.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자.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정말? 아침부터 같이 갈 수 있겠어?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히 점심시간에만 가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고마워 여보. 고맙긴. 오히려 내가 죄송하지.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요일 아침 교회를 향했어요.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친정 부모님과 엄니, 형부가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엄마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야, 이렇게 아침부터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 피곤하진 않니?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 와보는 거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유,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니 정말 기특하네. 마음 편하게 있다 가렴. 언니와 형부도 환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해줬어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금방 편안해질 거예요. 예배 끝나고 먹는 밥도 정말 맛있어요.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남편은 조용히 옆에 앉아 설교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듯 두리번거리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지한 얼굴로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도 조용히 가사를 따라 읽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다니 정말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교회 식당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언니, 형부와 함께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남편은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따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 밥 진짜 맛있네요. 정성이 가득한 맛이랄까?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엄마는 흐뭇하게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여기 밥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거거든. 아빠도 밥을 드시다 말고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늘은 생각보다 편안하고 좋네요. 와보길 잘한 것 같아요. 언니와 형부도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어느새 화기애애해졌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게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상하게 여기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와이프도 이해가 되고요. 좀 더 많이 이해해 볼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잘 적응해주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래, 억지로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예배를 할 필요도 없어. 조금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점심을 마친 후 우리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농담도 하며 분위기를 풀었고 친정 가족들은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그날 남편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을 보냈어요.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하려고 노력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도 남편을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해야겠구나 느꼈고요. 하지만 이 따뜻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교회에 남편과 함께 갔다 온 다음 날 평소처럼 어린이집에 출근했어요. 언제나처럼 현관문을 열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데 문 앞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빨간색 바탕에 굵고 날카로운 검은 글씨들, 삐뚤빼뚤한 선들과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한 부적이 문 가운데 붙어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것도 작은 부적이 아니라 흉측할 정도로 크고 눈에 띄는 부적이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다른 선생님들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급하게 부적을 떼어냈어요. 손끝이 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다른 선생님들이 하나둘 어린이집으로 들어왔고 누군가가 문 옆에 찢어진 부적 조각을 발견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무슨 부적 같은데? 아, 불길해라. 누가 이런 걸 붙여놨어? 선생님들이 웅성거리며 문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에 쥔 부적을 뒤로 감추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누가 장난친 거 아닐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안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후에도 그 부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설마 시댁일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아무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할 리는 없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회에 함께 갔던 그날 시댁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빨간 부적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퇴근길에 결국 핸드폰을 들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신호음이 계속 이어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별일 아니고요.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설마 진짜 시댁에서 이런 걸 붙인 건 아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선을 넘은 행동이었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제 안에 깊게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곧
그 씨앗은 더 큰 불안으로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명절날 시댁 거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지난번에 우리 예배드린 날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숟가락을 든 어머님의 손이 공중에 멈췄어요. 아버님도 손을 멈추고 남편을 빤히 바라보셨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남편은 자신이 무심코 말을 꺼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듯 멈칫하며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아, 엄마. 그냥 지난번에 지연이랑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이야기예요. 별일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고?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버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민수야, 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앉아있을 수가 있어? 너는 이 집안의 맏아들이야. 네가 지켜야 할 게 뭔지 몰라? 네가 얘한테 종교를 포기하기는 못할 망정 네가 거기에 가서 예배까지 드려? 민수야, 네가 교회에 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남편은 손을 들어 어머님의 말을 막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지연이한테도 실례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장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교회에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안은 저한테 교회 다니라고 강요할 생각조차 없어요. 안심하세요. 저도 그날 죄송해서 가게 된 거고요. 다닐 생각 없다니까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무언가를 강요해야 해요? 내가 언제 너보고 교회 가라고 했어? 예배를 드리라고 했냐고. 일요일 점심에 네가 혼자 밥을 먹는 게 안타까워서 밥이라도 데려가서 같이 먹이라고 한 거였지. 예배까지 데리고 가라고 한 적은 없어. 아버님도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건 그렇지. 민수야, 그건 선을 넘은 거다. 어머님은 다시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들까지 교회를 끌어들이는 거 이거 정말 아니야? 사돈 어른도 참 보통이 아니시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 순간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차갑게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던졌어요. 너희 결혼 왜 우리가 처음에 반대했는지 벌써 잊었니? 네가 이 여아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신령님이 말씀하셨잖아. 그게 다 그 아이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모태신앙이라서 반대하셨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신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를 이 집안으로 들여서 개종시키면 이 집안의 대대손손 복이 깃든다고 했어. 네가 종교를 포기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이 휩싸였어요. 여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줬어.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이 한 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부적을 붙인 것도 어머님이세요? 결국 그게 어머님 짓이었냐고요? 제 목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네가 우리 집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줬으면 해서 그랬던 거야.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라고요? 제 직장 문 앞에 그런 걸 붙여놓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만들어놓고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 엄마가 어린이집에 그런 걸 붙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됐어요. 더 이상 이 집 꼴을 못 보겠네요. 저는 거침없이 시댁의 신당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급하게 저를 따라왔지만 저는 이미 신당에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그곳은 여전히 촛불과 향 연기, 그리고 신령들의 그림과 불상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저는 목에 걸려있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불상 위에 걸어버렸어요.
어머님도 제 기분이 어떨지 한번 당해보세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 신령님 앞에 그런 걸 걸어두면 안 돼! 시아버지도 당황하며 어머님을 붙잡았어요. 이건 아니야. 너 제발 그러지 마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신당 한가운데 켜져 있던 향초를 하나둘 꺼버리기 시작했죠. 당신들이 제게 했던 짓을 그대로 되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저는 제 종교를 위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직장까지 건드렸잖아요.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을 떨었어요. 우리는 저렇게 불순한 것에 손댈 수 없어. 저걸 떼줘 네가. 신령님이 노하시면 우린 다 끝장이야. 저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제 제 기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걸 건드리면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울먹이며 손을 모았어요. 제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줘. 향도 목걸이도 다 원래대로. 저는 시부모님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에게 약속하세요. 앞으로 제 신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까지 강요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각서도 쓰세요. 다시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무속신앙을 강요하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져와 각서를 썼어요. 남편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천천히 불상에 걸어둔 십자가 목걸이를 떼어냈어요. 촛불과 향도 하나씩 다시 켰죠. 그제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저와 제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님의 믿음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마치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변했어요. 다시는 제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에 부적을 붙이는 일 같은 것도 없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조심스레 저를 대했고 남편도 그날의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긴 듯 했어요. 남편은 어느 날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이유로 결혼을 허락했던 걸 알았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나도 알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 둘은 이겨냈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되지. 그날의 일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이자 교훈으로 남았어요. 믿음이란 건 그저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향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저라는 사람을 이루는 가장 깊은 뿌리였고 그것을 뽑아내려 했던 그날의 사건들은 제 마음을 깊게 핥혔죠.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신앙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남편은 결국 제 편이 되어주었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 제 믿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이해받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니까요. 누군가의 믿음을 바꾸려는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고 제 믿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남편이 그리고 믿음을 존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평화가 저에게는 그 어떤 복보다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저도 시부모님 잘 모시며 현명하게 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안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인간을 만났거든요. 저뿐 아니라 저와 시댁 식구들이
같이 겪은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다들 어이가 없으니 쓴웃음만 짓는 거 있죠. 바로 저의 윗동서가 될 뻔한 사람인데 착하고 능력 있는 아주버님을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예요. 그 여자는 제가 출신이 천하다며 엄청 무시를 했고 자기가 일하는 명품 매장에서 저를 쫓아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당한 건 자기 자신이었지만요. 요즘 같은 21세기에 AI가 발달하고 있는 데에 출신을 찾는 것부터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사람인 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이 대학원을 다닐 때 만났어요. 그때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를 꿈꾸며 부촌에서 사모님들의 선생님으로 유명하신 분 밑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특강을 들으러 간 수업의 조교였어요. 제가 경영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출석과 성적 관리를 하던 조교가 남편이었죠. 남편 말로는 보통 나이 지긋한 사업가분들이 많은 수업에 20대 중반의 여자가 혼자 와서 용감하게 강의를 듣는 걸 보고 처음부터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남편은 첫 수업 이후부터 저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혜 씨. 저 조영준 조교입니다. 저 아까 보셨죠? 경영대학원 강의 시간이요. 아, 네, 조교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대뜸 그렇게 다가왔던 남편이 너무 순수해 보였어요. 저도 싫지 않아서 남편과 한번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후에도 남편은 계속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따져보게 됐고 선뜻 만나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조교님,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지방에서 중위권 대학 나왔고 지금도 요리 연구가인 선생님 조수로 있어요. 물론 저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독립을 할 거지만요. 저희 집도 지방이고 조교님처럼 인류대 다니는 사람하고는 안 어울려요. 아니, 우리가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귀는 것도 안 돼요? 그런 거 다 빼고 저는 괜찮아요.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물론 다른 거 생각 안 하면 만나보고 싶은 분위기는 해요. 그럼 일단 만나요. 만나보고 다른 거는 나중에 생각해요. 결국 저와 남편은 만남을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에 남편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고 1년간의 일본 대학에 가서 경영과정을 밟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때 막 독립을 해서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일본에 가면 저도 따라가야 했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일본에서 요리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남편 집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남편보다는 기우는 게 많은데 시댁에서 볼 때는 얼마나 볼품없을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이고 시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어서 과연 결혼을 허락하실까 싶었죠. 저는 남편 집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실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했는데 시부모님뿐 아니라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도 저를 반겨주시고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영준이가 어디서 이렇게 예쁜 사람을 데려왔나 몰라? 하긴 제가 어릴 때부터 예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유, 집사람 말에 오해는 하지 마라. 네가 그냥 얼굴만 예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뜻이다. 라는 시아버지 말에 저는 긴장이 풀렸어요. 김소혜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저희가 감사하죠.
영준이 쟤 일본 혼자 가면 얼마나 꼬질꼬질 후줄근하고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선뜻 같이 가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시름 놓았다니까요. 영준이 잘 부탁해요, 재수씨. 맞아. 아가씨가 우리 영준이 식사도 그렇게 잘 챙겨주고 건강식품도 많이 사주고 그랬다면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진짜 마음 쉬고 온 며느리였겠구나. 혼자 상상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보니 정말 딱 마음에 든다.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참 편안하고 복도 많이 들어올 인상이야. 라며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드셨고요. 저희 부모님이야 더할 나위 없이 남편을 좋아하셨죠. 저와 남편은 양가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일본에 갔고 거기서 남편은 경영학 연구를 했고 저는 일본의 요리 선생님한테 요리를 배웠어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머무르게 되어서 총 2년 반을 일본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왔고요. 남편은 한 대학의 연구소에 들어갔고 저는 친한 선배가 자기랑 같이 젊은 사람들 취향에 음식점을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조금의 투자금을 넣고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투자금을 조금만 넣고도 동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선배가 제 요리 실력을 좋게 봤기 때문이었어요. 소희 씨가 음식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줘. 나는 운영이나 사람들 관리를 맡을게. 소희 씨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거 뚝딱 잘 만들어내잖아. 나 그 실력 믿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언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한번 잘해봐요. 망하지만 말자고요. 야, 우리 안 망해. 그건 걱정하지 마. 나 한 1년 손님 없어도 버틸 정도의 돈은 있어. 그 사이에 너랑 내가 놀기만 하겠니? 어떻게든 해낼 테니까 마음 편히 하자. 선배는 집안도 넉넉했고 남편도 임대업을 해서 자금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유가 있으니 시작했겠지만 그렇다고 선배 말대로 1년간 식당에 팔이 날리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음식 개발에 힘을 쏟았고 소박하고 친숙해도 감칠맛 나는 밥과 반찬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과 친정 식구들, 스낵 식구들 모두 응원해줬고요. 그 덕분인지 저희 식당은 2년 만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강남에 분점까지 내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저는 강남점 대표로 일하면서 거기에 마련한 음식 개발부에서 계속 음식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썼고요. 저희 식당 음식은 밀키트로도 많이 나갔거든요. 무엇보다 직장인들한테는 바로 데워서 먹는 음식들이 인기였기 때문에 반조리나 냉동 상태에서 조리를 해도 음식 맛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애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소개시켜줄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너도 색시감 집에 데려오는 거야? 아유, 우리 영호 드디어 짝을 만났네. 라며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죠. 정형외과 의사인 아주버님은 워낙 공부만 파고드는 성격이어서 여자를 잘 사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좀 서툴다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정말 순수했고 얼굴만 봐도 딱 공부만 했다고 써있는 그런 인상이었으니까요.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형님 되실 분은 언제 오세요? 제가 그날 와서 정말 맛있는 거 만들어 대접할게요. 고마워요, 재수씨. 일단 다음 주말로 약속했는데 시간 확실히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약속은 다음 주말이 아닌 2주 후에 주중이 되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한창 음식 개발을 할 때여서 정신이 없긴 했네요. 주말에는 음식 개발을 안 하고 식당에서 음식 관리만 하면 되는데 주중에는 개발팀과 회의도 하고 직접 새로운 요리도 만들어야 하니 오히려 더 바쁠 시기였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 온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었죠. 저는 일찍 가지 못할 것 같아 아예 요리를 식당 주방에서 만들어서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장을 봐서 미리 소스를 만들고 밑간을 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식당 일도 해야 하니 시간이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맛을 볼 개발팀 음식을 만든 후 서둘러서 장어를 굽고 도미 요리도 하고 떡갈비도 만들어서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한 건 예비 형님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었어요. 일만 하다가 늦어서 오다 보니 저는 에이프런도 벗지 않았고 겉에는 잠바만 걸치고 화장기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예비 형님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제가 양손에는 보자기로 싼 음식 그릇을 잔뜩 들고 뚱뚱해 보이는 잠바에 후줄근한 바지를 입고 들어갔으니 초라해 보이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딱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저를 내리깔고 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딱 저를 아래 위로 여러 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까딱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경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라더니 그 다음부터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붙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만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요. 조금 섭섭하기는 했지만 미래의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는 게 잘못하는 일은 아니니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분명 저런 모습이었을 거다 하면서요. 그날 만남이 마무리될 무렵 어쩌다 보니 부엌에서 저랑 예비 형님 만남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식당 일이 고되기는 하죠. 하긴 노동이라는 게 그래. 어쨌든 오늘 잘 먹었어요. 뭐 비싼 음식 흉내내려고 노력은 했네요. 흉내라고요? 저거 다 제가 양념 비율도 만든 거라서 흉내고 뭐고 할 게 없는데요. 저도 요리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어서 흉내라는 말을 들으니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평소에 안 해보던 거 하려면 어렵잖아요. 식당에서 하는 음식들은 아니잖아. 막 하는 음식만 만들다가 저런 비싼 재료로 정성 들인 거 티내는 거 만들려니 고생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음식 잘 먹었단 뜻이니까요. 은근 반말을 섞어가며 하는 말도 참 거슬리더라고요. 예비 형님은 나이만 따지면 저보다 한 살이 어렸거든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예우를 갖춰주려는데 그쪽에서 먼저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니 불쾌하기는 했어요. 아니, 막 하는 음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그런 음식은 없어요. 일반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건 뭐 대량으로 대충대충 조미료 넣고 만드는 거잖아요. 재료도 싸구려고. 제가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보지도 않고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봐도 딱 알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뭐 웬만한 식당이 아니고는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한남동에 있는 명품 보석 매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다 안다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 부내가 나나 안 나나. 명품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감이 발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괜히 있는 척하려고 애쓰지 마요. 나한테 벌써 다 뽀록났으니까. 말투며 쓰는 단어들까지 참 마음에 안 든다 싶었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좋다고 하는 여자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데에는 내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애써 화나는 마음을 눌렀어요. 아주버님이야 워낙 집안이 어떻다, 우리 가족이 뭐한다, 그런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워낙 성실한 데다가 자기 입속을 잘 차리지는 못해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 번은 같은 대학 선배와 병원을 차렸는데 그 선배가 뒤통수를 차렸는데도 자기 돈도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저는 아주버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런 뜻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재수씨 말도 맞지만 저도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도 해야죠. 학교에 있어도 돈이야 벌겠지만 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부모님하고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아주버님 병원 내는데 돈 보탤게요. 어머님 아버님 보태주신다는 것도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동업할 사람 찾고 있는 거고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재수씨한테 돈을 받아요? 공짜로 드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병원 안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갚으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고맙다며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렸던 아주버님이었어요. 이렇게 착한 분이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바랬는데 그날 본 예비 형님은
아무래도 사람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건 남편도 비슷한 의견이었고요. 엄마 아버지한테는 엄청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왜 뭔가 이렇게 찝찝한지 모르겠어. 사람들한테 감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이런 건가 보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긴 해도 남편과 저는 그때 우리가 쎄했던 게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이 택한 사람이니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양가 상견례에서 예비 형님은 더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음식 먹어보는 것도 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나나 되니까 이런 자리 마련한 거지. 어디서 먹어보겠어?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요리사가 먹어보니까 어때요? 입맛에 맞아요? 라고 묻더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런 데 음식은 보통 식당이랑 달라서 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 감안하고 먹어요.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네 하기만 했죠. 좋은 자리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도 마지막 헤어지기 전 남편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걸 기다리는데 제 옆으로 오더니 목걸이를 보여주더군요. 이거 보여요? 그이가 프로포즈 할 때 사준 거. 티파니예요. 티파니는 알죠? 주얼리 브랜드. 네, 알죠. 좋으셨겠네요. 티파니 되게 비싼 거 알죠? 제가 일하는 데만큼은 아니지만요. 뭐 서방님 월급으로 사주실 수 있으려나? 이렇게 큰 다이아 캐럿 박힌 건 학교 연구소 월급 가지고는 어렵겠지? 같은 형제여도 직업이 뭐냐에 따라 이렇게 수준 차이가 생기는 거라니까. 구경이나 해보라고 보여줘 봤어. 참, 이제는 내가 쭉 편하게 대할게. 내가 형님이잖아. 저는 하도 같지 않아서 헛웃음만 짓다가 남편 차가 나오자 바로 타고는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저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한테는 똑같은 보석 브로치를, 시아버지, 친정아빠한테는 시계를 사드리려고 마음먹고 평소 잘 아는 매장에 가기로 했어요. 공교롭게도 양쪽 어머님 사드리려고 한 브로치를 사려는 게 예비 형님이 일하는 곳이라 설마 하는 마음은 있었죠. 어쨌든 저는 그 매장에 잘 아는 사람한테 제가 갈 시간을 말했고 예비 형님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별로 내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간다는 걸 알면 예비 형님이 무슨 행동을 할지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저를 대하는 걸 보면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명품 보석 매장에 들어선 순간 제일 먼저 눈을 마주친 게 바로 예비 형님이었어요. 예비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네가 뭐라고 여기를 와? 라는 눈빛으로 저를 매섭게 쏘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 억지 미소를 보이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니 저한테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였어요. 나가! 여기 동서 같은 사람이 올 건 못 되니까 가라고! 이거 왜 이러세요? 저 오늘 여기에 선물 사러 왔어요. 어머니하고 저희 친정엄마 브로치요. 그러자 예비 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웃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내가 일하는 데라고 일부러 온 거야? 그러네, 맞네. 나 여기 와서 이런 걸 살 수 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출신 성분 못 속이잖아. 식당 아줌마가 들락거리면 우리 브랜드 격 떨어지는 거 몰라? 됐으니까 일단 나가줘. 내가 문자로 동서가 갈 만한 매장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밖에서 기다리라고. 이보세요, 박경희 씨. 저 여기서 살 겁니다. 저도 어머니나 친정 엄마한테 정말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고요. 뭐 어떻게 카드로 한 20개월 긁을 거야? 36개월? 서방님 카드로? 이러지 마. 그런다고 동서 레벨 높아지는 거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얼른 좀 나갈래? 우리 직원들이 내 결혼식 와서 동서 얼굴 알아볼까 봐 겁난다. 저 제 카드로 사고요. 36개월 할부 안 해요. 동서, 여기 브로치 얼마인 줄 알기나 해? 10만원, 20만원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브로치라니까 막 동서가 달고 다니는 그런 건 줄 아는 거지? 여기 한남동이야. 동서랑은 사는 세계가 다른 곳이라고. 여기가 동서 식당 있는 동네인 줄 알면
큰 오산이야. 아무튼 일단 나가 있어. 나 진짜 직원들이 동서 얼굴 기억해서 결혼식 때 알아볼까봐 너무 쪽팔린다고. 그러면서 제 허리를 남들 몰래 비틀어 꼬집으며 저를 문 쪽으로 밀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왜 이래요? 왜 남의 허리를 꼬집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매장 매니저 오라고 하세요. 야, 너 지금 미쳤지? 지금 어디서 큰 소리를 매니저님을 불러대. 매니저님이 네가 부른다고 오고 가란다고 갈 사람인 줄 알아? 저분은 진짜 찐 부자만 상대하는 분이라고. 나한테 혼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 혼나긴 누가 혼나. 혼나는 건 박경이 너겠지. 너 여기 사람들한테도 착한 척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주버님한테 그러는 것처럼. 하, 진짜 이 아줌마가 이제 소설까지 쓰시네. 아무튼 여기 물건 당신은 못 사요. 만져보지도 못할 테니까 내가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그나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난 줄이나 알고. 그때였어요. 매장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저를 불렀죠. 어머, 김 대표님, 오셨으면 저 찾지 않으시고 왜 그러고 계세요? 박경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니저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내보낼 거예요. 안 그래도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누굴 내보내? 김수혜 대표님? 내 손님인데? 내 손님이요? 순간 예비 형님은 그 자리에 얼음이 돼서 서 있었어요. 제가 매니저 손님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어요. 내가 오늘 중요한 고객님 오신다고 했잖아. 바로 그분인데 지금 왜 박경희 씨가 나서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 동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고객님이랑 헷갈리신 거죠? 뭐가 어째? 지금 뭐라고 했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 우리 딸이 음식개발팀에 있는 땡땡 한정식에서 일하시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건 맞네. 근데 말투가 그게 뭐야? 지금 내 귀한 손님한테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줄 알아? 네? 땡땡 한정식 대표가 이 사람이라고요? 예비 형님은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 종로에 본점 있고 강남에 분점 있는 그 한정식. 거기 밀키트 사업까지 해서 얼마나 큰지 박경희 씨도 알지 않나? 잘 나가는 사업에 관심 많으니까. 거기 강남점 맡고 계시고 공동 창업자인 김소혜 대표님이셔. 아니, 그냥 만만한 동네 식당 아줌마 아니었어요? 그러자 매니저는 짜증스럽게 예비 형님을 저한테서 떼어냈어요. 세상에 만만한 식당이 어디 있어. 그리고 박경희 씨 표현대로 동네 그냥 그런 식당 아줌마라면 강남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겠니? 아무튼 박경희 씨,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좀 떨어져. 나는 김 대표님 모실 테니까. 그렇게 예비 형님은 결국 저한테서 떨어졌고 저는 매니저의 안내로 안쪽에 있는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양쪽 집 어머니들한테 드릴 브로치를 고르고 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바깥을 힐글거리며 들어오더군요. 보아하니 매니저 몰래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저기 동서, 아니 대표님, 아니 왜 그런 얘기 진작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경희 씨가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저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이 매장에 어울리게 걸치고 나왔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죠? 그제야 예비 형님은 저를 자세히 보고는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용서해요. 원래 박경희 씨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한다고 해결된 문제인가요? 전에 박경희 씨 그랬죠. 명품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 사람이 분해 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고. 나도 그동안 사람 상대하면서 이 사람 인격이 괜찮은지 안 돼먹은 건지 그 정도는 파악하거든요. 그동안은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여자를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일 시댁 가서 모두 다 있는 데에서 말할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분들한테 달려있지만 뭐 저랑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자 예비 형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저한테 매달렸어요. 동서님, 대표님, 정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알고 보면 괜찮고 여기서도 저 다 착하고 평 좋아요.
정말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몰라 뵙고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제발 오빠랑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그래도 영호 오빠가 동서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 진심을 알아주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 당황했고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싹싹 빌고 있는데 매니저가 선물 포장된 브로치를 각각 다른 쇼핑백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곳을 나왔죠. 바로 아버지를 선물도 사러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 말로 착하다는 예비 형님의 말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보여온 행동들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주버님이나 시부모님한테 그리고 제 남편한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해 보이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그저 그런 식당 아줌마인 줄 알 때 다 드러낸 거죠. 하지만 저한테 매달리는 걸 보니 또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 싶어 일단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남한테 상처 주는 일 하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바로 예비 형님이 있는 매장의 매니저가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자기가 우리 식당 근처로 오겠다면서요. 바로 예비 형님 때문에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알겠다며 시간을 비워두겠다고 했죠. 그렇게 만난 매니저는 저한테 자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예비 형님과 어떤 남자가 찰싹 달라붙어서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연인 같았죠. 이게 대체 뭐예요, 매니저님? 아니, 내가 우리 딸 일하는 곳 대표님이고 그동안 제 딸한테 잘해주신 거 하며 저희 매장에서 비싼 것만 주문하셔서 매출 올려주신 거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박경희 씨가 보기에는 얌전하고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박경희 씨가 매장에 오는 남자 손님들 연락처를 몰래 빼돌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도 항상 제 시간에 안 오고 늦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한다면서 불만이 늘고 있고요. 그날 대표님 가시고 나서 대표님이 자기 동서될 사람이라고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왜 대표님이 저한테 동서지간 된다고 말을 안 했는지 의아했고 박경희 씨가 처음에 대표님 대하는 태도도 이상했거든요. 보니까 박경희 씨가 대표님을 몰라보고 그랬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아, 너 그런 애였구나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희 명품 샵들 사이에 돌던 소문이 맞았어요. 지금 박경희 씨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요. 저 남자한테도 명품 선물 꽤 받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니 그럼 저희 아주버님하고 결혼하기로 한 건 뭐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예물 받아먹고 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다른 남자 생겼다고 결혼 깨려는 거죠. 아, 제가 대표님 말씀 들어서 아주버님이라는 분 성품이 되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났대요. 아주버님이 여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어서 이런 데서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한 거였어요. 저기 매니저님, 일단 이 사진 저 보내주시고요. 혹시 더 결정적인 사진 같은 거 없을까요? 영상도 좋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 직원 하나가 무슨 영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거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저희 딸내미 전에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 쓰고 쫓겨나는데 대표님이 개발팀 받아주셨잖아요. 거기다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상담비도 주시고 제가 아무리 명품 매장에서 일한들 제가 명품도 아니고 그런 부자도 아니고 저는 일개 직원이잖아요. 게다가 이혼한 남편 빚까지 떠맡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대표님 나이도 어리신데
얼마나 많은 편의를 봐주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더한 것도 해드려야죠. 매니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고 저는 사진을 다시 보고는 저절로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 박경이라는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주버님처럼 순수하고 자상하고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 들고 저희 시부모님까지 속여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 하다니요. 저는 그날 시댁의 남편과 찾아가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매니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했고 저한테도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말을 했죠. 다들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정리해야지 어쩌겠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혼수가 오가지 않고 그 전에 알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고요. 아주버님은 그동안 그 여자가 요구한 비싼 선물들을 꽤 많이 한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의논한 끝에 일단 한복을 마치기로 한 날 한복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에 그 여자 친정 부모님도 같이 나오라고 했고요. 저희가 먼저 한복집 근처에 도착했고 잠시 후에 그 여자와 그 여자 엄마가 오더라고요. 아빠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하면서요. 일단 알겠다고 한 뒤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복 맞추러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요. 형님, 아니 박경희 씨, 아주버님하고 저희 시부모님한테 할 말 없어요? 무슨 할 말이요? 혹시 제가 전에 매장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그날 충분히 사과드려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그거 말고요. 아주버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이따 저녁 같이 먹자. 뭐 그런 거요?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신데요? 여자 어머니도 궁금하다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꼭 붙어있는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그 여자는 처음에 당황하더니 곧 평정심을 찾더군요. 네, 봤어요. 근데 이게 왜요? 요즘은 친구들끼리도 잘 이러고 다녀요. 김 대표님, 아니 동서. 내가 1살 어리긴 해도 결혼하면 손윗사람 되니까 동서라고 말 놓을게. 나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어디서 출처도 불분명한 사진을 갖고 와서 나를 이상한 여자로 모는 거야? 그것도 아버님 어머님 다 있는 데서 우리 엄마까지 있고. 나 그렇게 산 사람 아니야. 이러지 말자. 마음 아픈 소리 했던 건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저지른 이 일은 동서가 책임져. 나한테 사과하고. 사과는 무슨 사과? 그럼 이건 뭐야? 이번에는 제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그 남자랑 다정하게 껴안고 나오면서 언제 또 보냐, 우리 사랑 영원하다, 이런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 게 다 나왔죠. 그제야 그 여자는 얼굴빛이 파래지더니 어쩔 줄 모르더군요. 네가 출처도 불분명하다던 그 사진은 니네 매장 매니저님이 직접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리고 너 저 남자 한 명 아니더라? 너 어차피 우리 아주버님하고 결혼 안 할 거니까. 아니, 못 할 거니까. 너라고 할게. 네가 나보다 1살 어리잖아. 너 이 남자는 뭐야? 저는 어떤 남자의 SNS 계정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다른 남자와 그 여자가 있었죠. 너 이 남자가 너랑 사귀는 거 맞다고 확인까지 해줬어. 니네 매장에 오는 손님이라던데 비싼 남자용 보석 많이 사가는 사람이고 너 이러는 거 니네 매장 직원들 진작 눈치채고 있었어. 알아? 그러면서 어떤 직원이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는 문자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박경희, 너는 네가 착한 사람인 줄 알지? 맨날 일 실수해놓고도 착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넌 착한 게 아니야. 재수없는 거지. 그제야 그 여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 남자들하고는 친구처럼 만난 건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오빠, 아니야.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나 의사 사모님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웃기지 마. 너 회식에서 술 잔뜩 취해서 네 입으로 말했다더라.
우리한테 예물 뜯어내고 결혼 깨버릴 거라고. 그 말 증언해줄 직원이 줄을 섰던데? 제가 여기까지 말하자 시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여자 어머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참, 딸 교육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남의 집 자식한테 이런 상처를 줍니까? 여기서 이만 끝냅시다. 점잖게 끝내고 싶었지만 우리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더군요. 그러자 여자 어머니는 잘못했다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아니라며 펄펄 뛰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다 오해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제가 친구들을 끊어내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제가 너무 정이 많아서 그랬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빠,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진짜 오빠 많이 사랑해. 그러자 아주버님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친구들하고 호텔에 가고 리조트에 가니? 다 됐고 내가 너한테 사줬던 것들 다 돌려줘. 한 개라도 빼먹으면 바로 너 고소할 거니까 허튼 수작은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한 후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은 돌아섰고 그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여자 어머니가 여자를 때리면서 마구 화를 냈어요. 이 미친 거사, 넌 대체 뭐라고 산 거야? 진짜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낳았는지 내가 창피해서 못 살아.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끝이 났고 아주버님은 그 여자와 파혼하기로 하고 예식당도 취소하고 모든 예약도 다 취소했죠. 여자는 아주버님한테 그동안 받은 값비싼 보석들을 모두 돌려줬고요. 그 후 여자는 매장에서도 해고되고 그간 저지른 일이 그쪽 바닥에 소문이 나서 더는 명품 쪽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못 견디고 나와서 어디 마트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 판단해서 깔보고 무시하더니 솔직히 꼴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버님은 그때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희 부부가 일부러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같이 주말도 보내고 그랬죠.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극복하고 밝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이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극복하고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신 나날들만 되시길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